퇴직, 그다음에 빈곤, 복지, 노인 사회단체, 경로당, 매진말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하나의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갖고 한번 이렇게 뭐 스토리를 엮어본 겁니다. 먼저 고령자, 한국에서는 이 학술적인 용어 또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령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시니어라는 말을 갖다가 보통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고령자라는 말은 그 단어, 그 법률적 용어는 그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2조에 보면은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고령자라고 하는가? 이걸 갖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고령자라고 그러면 55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0세부터 55세까지는 준고령자라고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55세를 고령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실제로는 이렇게 그 여러 그 연령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치안정책연구소 같은 데서는 보통 노인의 기준을 61세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또 통계청에서는 65세로 지금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고용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에서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고요. 그래서 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같은 데는 60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경로당은 65세부터 이 경로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노인의 그 기준 연령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AARP라고 이건 이제 민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미국의 그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그 노인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노인의 기준을 50세로 봅니다. 그래서 50세부터 그 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401K라고 이게 이제 연금의 일종인데 개인 연금입니다. 개인이 저축을 해서 자기 개인 연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 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이 59세 반입니다. 59.5세가 되면은 자기가 평생 부은 개인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죠. 뭐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이제 큰 돈이 되는데 어쨌든 59.5세가 되면은 노인 연령으로 돼서 자기가 만든 개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403B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한국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2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62세부터를 시니어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제 보통 메디케어가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의료보험이거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뭐 65세를 이렇게 시니어의 나이로 보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라고 이게 이제 사회보장금을 받는 나이입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65세였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되면은 그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하고 이 사회보장금 이걸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그 사회보장금이 이게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67세부터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조금씩 늘려갖고 단계적으로 늘려서 한 앞으로 2년 뒤가 되면은 67세부터 다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 연장시킨 거죠. 이 사회보장금은 보통 이제 개인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자기 월급에서 7.6%를 띄고 회사가 그러면 7.6%를 매칭 펀드로 줍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 정도 되는 그 자기 월급의 15% 되는 걸 적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년을 모아야 됩니다. 10년을 모아야 이것을 67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니어의 기준이 다 다르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그 고령자 시니어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걸 보니까 2021년 현재 한국은 고령자 인구가 그러니까 65세가 기준입니다. 15.7%로 돼 있고 미국은 16.9%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시니어 고령자의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입하는 연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2025년이면은 전 국민의 20%가 고령자가 됩니다. 미국은 2040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현재 미국이 고령자는 더 많으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예상 연도가 늦춰진 것은 한국이 그만큼 지금 고령화율이 빠르다는 거 아마 다 아시고 계시리라 보는데요. 지금 세계 평균의 3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자녀는 안 낳죠. 아기들은 안 낳죠. 또 고령자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출산율도 한국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지금 1.0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미국은 1.7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은 그 출산율이 조금 높은 단계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예상 연도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2040년이 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어로 이제 retirement 또는 retire라고 하는데, 우선 이 퇴직을 바라보는 그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퇴직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쓸쓸한 이렇게 뒷모습, 퇴장하는 이런 걸 이제 보여주거나 아니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게 한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퇴직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아주 즐기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 위에 시계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퇴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이제 퇴직하려면 얼마 남았다, 뭐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퇴직에 대한 그러니까 리타이어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런 게 조금 한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제 느낌인데 얼마 전에 그 10월 13일 날 조선일보에도 났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직장인들이 보통 51세가 되면 퇴직이 될 거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KBS TV조선에서 나온 걸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건데 그래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퇴직 연령은 지금 한국에서 51.7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령자의 연령이 보통 65세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법정 정년은 60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지금 51세가 되면 퇴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퇴직 예상 연령은 지금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빨리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51.4세가 되면
자기가 퇴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40대들은 52.7세.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일수록 퇴직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9.5세,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53.8세.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금년 10월에 나온 그 자료니까 아마 가장 최근에 이 퇴직에 대한 느낌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년 퇴직 시 그 보통 예상 직급 부장이 되면은 퇴직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40.3%가 퇴직 시의 직급을 부장으로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퇴직이 지금 아까 51세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퇴직의 연령이요. 사실 한국에서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그 퇴직 연령들이 있지만 한국하고 미국을 비교하자면은 미국은 원래 정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년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정년이 있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정년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51세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50세 벌써 50세 때 거의 다 이렇게 리타이어한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은퇴 혜택을 받는 연령이 대략 65세이기 때문에 65세를 퇴직의 나이로 보는 거지 실제 정년 퇴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차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의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미국은 23%로 돼 있고 한국은 43%입니다. 이게 2020년 통계인데요. 한국이 조금 높죠. 한 20% 정도 높은데 미국도 사실은 이거 좀 높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대충 이렇다는 거 아시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이렇게 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고령자들의 빈곤,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그 연금이 다 기간도 안 됐는데 찾는 이유는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이 큰 이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유지하려니까 뭐 이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인출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역시 10월에 나온 거의 기사인데 현재 그 베이비 부모들 1955년에서 63년생들의 절반은 자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려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저희가 봤고요. 그러니까 노후 빈곤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아주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OECD 국가들 전체에서 보면은 빈곤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OECD 평균 빈곤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8%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23%, 한국은 43%. 이렇게 돼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심각하다 하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고령자가 됐을 때 그 인컴 소스가 어떻게 되느냐. 65세 이상자들의 소득원 어디서 나오느냐.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뭐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국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이 파란색은
국가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개인연금, 또 금융소득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한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건 요만큼이고, 예. 노동을 해야 되는 건 이만큼이고, 예. 자기가 준비한 개인연금이라든지 금융소득에서는 요만큼. 예.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한국에선 노인이 되더라도 그 이만큼의 소득을 벌려면은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저 이 노인, 노년, 그 고령자, 은퇴 후의 생활이 아까 그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은퇴가 즐겁지만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은 지금 현재 평균 남녀 합해갖고 82.8세로 돼 있고 미국은 78.8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예, 한국이 미국인들보다 보통 4세가 4년을 더 오래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남녀로 보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쭉 보면 여자의 평균 수명, 남자의 평균 수명 해갖고 2020년에 여자는 86.4세고요. 남자는 80.5세입니다. 미국은 81.7세, 76.6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2020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21년에 이게 지금 여기 괄호 속에 있는 숫자처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의 1.5년이 생명이 단축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이 평균 수명까지 지금 이렇게 1.5년이 단축됐다 하는 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굉장히 수명이 높은 거죠. 네. 잠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의 그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이제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현황입니다. 이쪽 왼쪽 거는 미국 현황이고 오른쪽 거는 한국 현황입니다. 뭐 한국 현황은 뭐 잘 아실 거고 미국은 이렇게 돼 왔었거든요. 지금은 미국은요 지금 11월 이거 3일 통계인데 하루에도 거의 8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미 전역에서 8만 명씩.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동안 75만 명이 사망했어요. 코로나로. 그리고 뭐 하루에도 평균 한 1,8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1월 3일 날 전국에 지금 2,500 케이스가 새로 확진이 됐는데 뭐 그동안 전체 사망한 건 지금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사망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렇게 뭐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뭐 사망자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미국은 75만 명입니다. 이거 1년 반 전에 미국의 그 질병관리통제소 그 닥터 파우치가 뭐 자기가 이거 잘못하면은 2년 후에 2년 내에 7, 80만 명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7, 80만 명이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미국의 인구 그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망자들의 연령별로 보면은 그냥 대충 보면 이거 한국 거고 미국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 한 60세 이상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사망자들이 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연령층, 노령자층,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사망률이 코로나로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고령자, 시니어 나이들이 있는데 그 퇴직에 관련된 그러한 인식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그 특히 이제 그 소득, 노후의 그 빈곤 이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령은 자꾸 늘어나는데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드니까 이제 잘 살 일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그에 맞춰서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OECD 60개국을 갖다가 이렇게 OECD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한 건데 60개국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 빨간 게 70세 이상의 자살률인데 이렇게 높습니다. 미국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있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한국이 참 너무 그냥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복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같다.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에서 노후 대책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집 한 채 갖고 차 한 대 있고 자기가 저축한 거 좀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펜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축한 게 있으면은 59.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나 뭐 교원들, 선생들 그럼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어, 의료보험, 그다음에 6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부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 시니어가 되면은 전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노후 대책인데 그 외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많이 정책을 피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그 사회보장청에서 이제 이런 걸 관장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뭐 노인 정책 5건, 노인 지원 4건, 요양보험제도 3건, 요양보험 운영 2건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데 그 중에서 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지적할 거는 뭐냐면 그 개인 지금 한국에서 65세가 되면은 개인들한테 물론 이거 저소득층이죠.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개인은 30만 원, 부부는 48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혜택들을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 방안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종류는 많은데 이제 미국 이건 이제 한국의 경우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미국의 경우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세가 되면 사회보장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정부에서 무조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65세가 되면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SSI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 733달러, 부부는 1100달러 이렇게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거죠. 이걸 받으려면은 자기 은행에 독신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상 있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세가 되면은 노인 아파트라는 걸 시니어 아파트먼이라고 해서 이런 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죠. 뭐 한 달 렌트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00불에서 한 200불. 방이 2개 있는 거, 2개나 3개 있는 거 한 200불. 방이 하나 있는 거는 한 100불, 100에서 120불.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에서 그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인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메디케이는 보통 일반 보험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뭐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메디케이드라는 걸 하나 더 줍니다. 메디케이드를.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거의 모든 게 다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디케이드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거의 모든 걸 다 무료로 한다.
의료 관계된 것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 있지만 혼자 사는 분이나 이제 부부가 노인이 사는데 거동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홈케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건 한국에도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요양사를 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덜트 데이케어라고 해서 이런데 또 하루에 일주일에 2, 3일 가서 또 이렇게 뭐 소일하는 거죠.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힘들다 살기가 이렇게 거동하기도 힘들고 뭐 누가 이렇게 계속 봐주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요양원 가는 거죠. 한국에도 뭐 이런 건 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드 롱텀 케어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이제 하는데 이것도 돈이 없으면은 풀로 이렇게 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돈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일단 내야 됩니다. 롱텀 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방약. 처방전 받아서 짓는 약에 대해서 값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OTC라고 해서 이거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의료 보조용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어요. 노인들이 되면은. 그리고 물론 뭐 한국에는 더 잘 돼 있지만 여기서는 반값입니다. 메트로 그 대중교통 타는 이용료 65세 이상 되면은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절반입니다. 다 공짜가 아니에요. 한국은 뭐 다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는데 렌트가 그 이제 렌트를 렌트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렌트비를 함부로 못 올려요. 주인 맘대로.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62세 이상 노인이면은 그러면서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면은 그 렌트비 인상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액세서 라이드라고 해서 만약에 자기가 노인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다. 그럴 때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면은 그 집 앞에까지 차가 모시러 옵니다. 그렇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보통 대중교통비의 반을 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지하철 값이 2불 75달러거든요. 그중에 1불 35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완전히 자기 개인 택시처럼 이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다음에 재산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고 자기 집이 한 3채까지 가능해요. 노인이 되면은 3채까지 그 부동산세를 감면 한 50%까지 그 자기 재산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스탬프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불에서 120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저소득층 노인들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이 되면은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물론 술이나 담배 이런 건 안 되고 일반 이제 식품들을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인들이 사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쳐주는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보신 것처럼 노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고 노후 대책으로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있고 또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부지런하면은 사실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미국에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찾아서 쓰면은 그 시니어가 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은 된다. 이제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아마 한국도 제가 상황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정책들을 보면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전체 상황이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노인 사회단체인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노인 사회 단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뭐 이러한 단체들이 노인 주로 그 노인 사회 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은 여기 AARP라는 걸 비롯해서 이제 이러한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예, 뭐 이거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요약을 해갖고 우선 한국의 노인 단체들을 먼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다 찾아봤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설립 연대부터 시작해서 목적, 현황 이런 걸 쭉 한번 했는데 이걸 이제 뭐 저보다 뭐 거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가 1969년에 시작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더 먼저 됐네요. 보니까 54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요. 1990년대까지는 이렇게 복지시설에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복지시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일자리 문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에 이렇게 그런 걸 관심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노인 단체들 아까 이렇게 미국의 노인 단체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이제 AARP 말고 이런 걸 보면 뭐 카운슬이니 Rights and Interest, Legal, Justice, Voice, Abuse, Right, Patrol, Advocacy, Counsel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미국의 사회단체들이. 예. 이거는 주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하나로 정리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이 AARPA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그러니까 한국말로 미국 은퇴자 협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거는 이제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1958년에 세워졌고 은퇴교사협회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여자 한 분, 여자 교사 한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 단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여기 가입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50세가 되면은 누구든지 미국 사는 사람이면 50세가 되면 이 단체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자기네 회원 가입하라고.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와요. 계속. 저도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 제가 50세가 되니까 진짜 편지가 왔었거든요. 저는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권익 옹호 단체다. 그리고 현재 회원 구면은 3,450만 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인들의 대부분은 다 여기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에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돼 있거든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역할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뭐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보면은 전부 이렇게 우리 보통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갖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할인입니다. 할인,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에이비스라고 유명한 렌트카 회사잖아요. 이런 데서 렌트카를 할 때 이 멤버들한테는 몇 % 할인해준다. 이런 것들이고, 뭐 글씨가 작지만 여기 뭐 뱅킹의 인베스트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재정 문제에 관해서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할 때 할인을 받고, 물론 여기 이제 사기 같은 거, 프로드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 사기치는 거 많잖아요. 노인들 상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교육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뭐 폰, 전화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게 주로 대부분 보면은 할인하는 겁니다. 멤버가 돼서 이런 데 가입하면은 뭐 셀폰 이런 데 회사에 가입할 때 어떻게 할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도 비행기를 타거나 뭐 차를 렌트하거나 크루즈를 타거나 이럴 때 멤버가 되면은 어떻게 할인해 주겠다 뭐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토퍼 위델로라고 여기 은퇴자 협회 뉴욕 지부 부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선 노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부지런해서 잘 찾으면은 뭐 최악의 이렇게 상황에 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국가의 도움을 못 받은 상황에서도 우리 단체를 비롯해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그게 미국의 사회 보장의 큰 특징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이렇게 따로 띄었는데 경로당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에 지금 한 6만 6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그 비슷한 게 시니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비영리 재단. 그러니까 시니어 센터를 하려면은 먼저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시니어 센터를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강남구 하나 이렇게 제가 조사해 봤고 퀸즈구, 뉴욕에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퀸즈구의 시니어 센터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그 노인들에게 직접 뭐 이렇게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그런 데다 주로 재정을 지원해서 노인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선 노인을 위한 시니어 센터와 주거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과 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의 KCS라고 이러한 그 한인 그 시니어 센터예요. 이건 뉴저지에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그 이 김광석이라는 사람, 뉴저지는 마게은이라고 하는 이 의사인데 이분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갖고 자꾸 키워 나간 거죠.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건물까지 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전체 요약인데 노인과 시니어 사회단체의 그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단체들의 그런 걸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한국은 아까 그 대한노인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에 보면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이런데 많은 이렇게 시설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시설 관리에 상당히 이렇게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 하향식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민간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무조건 뭐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고객으로 자기들의 그 클라이언트로 생각하는 노인들 그 사람들 서비스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그 AARP라든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 노인 사회 단체라 그러면 주로 권리 향상이나 법률적 지원을 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단체들이 이런 쪽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을 노인 단체들의 역할을 보면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여러 그 단체들이 뭐 2000년대는 유니언까지
노조까지 생겼잖아요. 노인 노조. 예,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보면 일자리 창출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의 노인들의 대부분의 그 소득원은 자기 노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그 시니어 단체들은 그 역할이 정부 차원의 그 복지 서비스를 보충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AARP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아주 다이내믹한 시니어 생활을 제공합니다. 예. 그 서비스 제공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능을 보면은 한국의 대부분의 그 노인단체들은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이 사회단체 기능도 상실할 것 같은 우려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관여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못하는 서비스를 예,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충적,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노인단체들은 뭐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 노인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그 기업들 뭐 이런 이런 데하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라든지 미국 전체 경제에 굉장히 큰 활성화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 참여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노인 단체도 이권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같은 거 선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여기다 싫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노인 단체들 전체 회장을 뽑는데도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걸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를 오히려 참여해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치에 잘못하면 종속되는 예, 이제 그런 게 한국의 노인 단체가 갖는 한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이렇게 전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받았던 느낌인데 이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 뭐 아시겠지만은 유럽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시작도 늦게 됐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부족한 그런 게 상태지만 예,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편에 속하고 있다. 예. 그리고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 민간기관, 그러니까 노인 시니어들의 그 사회복지단체들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노인 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민간 사회단체 역할과 기능이라 그래서 이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역할이 이렇게 크고 그 기능이 다양하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부하고 독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물론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냥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민간 그 노인 복지단체 만들려면은 그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참고로 그냥 제가 보니까 한국에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노인들 같은 경우도 빈곤율이 25.7%로 미국의 평균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뭐, 그래도 괜찮게들 이렇게 좀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데는 그 뉴욕 한인 상록회라든지 뉴저지 한인 상록회 이런 그 노인 단체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들을 잘 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런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그 영국의 1500년대에 윌리엄 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지도학자예요. 지도를 연구하는 학자면서 그리고 역사가인데 1500년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빌 코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당신은 개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한 500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노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는 이러한 식으로 뭐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빌 코스비가 그러한 걸 이렇게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느낌에도 얼마든지 뭐 제가 이런 거 더 이상 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아도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단지 기회가 없다는 것뿐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기회를 자꾸 이렇게 뭐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단체들이 만들어요. 사회단체들이 기회를. 노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또 아니면 몇몇 노인들이 이렇게 어떤 리더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좀 이렇게 해서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